지난 시간에 모튼이라고 하는 괴팍한 철학자이기도 하죠. 저주체니 초주체니 하이퍼객체니 그런 신용어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매력을 끌어내기도 했지만 또 혼란도 주기도 하고, 어쨌든 하이퍼객체 할 때 모든 객체는 하이퍼객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객체, 모든 객체가 하이퍼객체는 또 아니에요. 전통적인 합리론자, 전통적인 경험론자들이 생각했었던 오브젝트는 이 사람이 의도하는 하이퍼객체, 객체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이퍼객체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비스코스하다, 끈적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위드드로울 되어 있다. 즉 나한테 다 포착되지 않고 다른 객체한테 자기 모습을 다 보여주지 않고 깊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게 뒤로 쑥 물러나가 있다라는 점에서 위드드로우라는 말을 썼어요. 그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어 인간이. 예를 들어서 방사능 낙진의 그 여파가 어디론지 인간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위드드로우인데 하이퍼객체라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하이퍼객체의 가장 대표적인 걸로 얘기하는 지구온난화도 위드드로우 돼가지고 그 내막을 알 수가 없어요. 이 하이퍼객체의 특징은 객체 하나가 있으면 이 객체가 무수히 많은 다른 객체들과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1 플러스 n이라고 썼어요. 들레즈가 n-1이라고 썼어요. 그렇지만은 들레즈의 n-1과 모튼의 1 플러스 1 플러스 n은 굉장히 다르죠. 모튼은 어떤 하나의 객체가 무수히 많은 다양체와 접합할 수 있다 거예요. 이 소나무가 나무 목재로도 쓸 수 있지만 이 어떤 학문적인 저서의 소재로도 또 쓰여진단 말이죠. 앞으로도 무궁해요. 과거에도 무궁했었는데 우리들이 다 모르죠. 그런 점에서 1에다가 어떤 것이라도 다 연결돼가지고 끈적임이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끈적임이 세지면서 그 다수가 붙으면서 무엇으로 창출될지 몰라요. 그 에머전트 그 뜻입니다. 들레즈에 있어서 n-1은 뭐냐면 전체성, 획일성, 통상성 그런 일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성중심주의, 전제구제, 토탈리즘 등등 일이라고 하는 게 들레즈에 있어서는 인식의 존재의 함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튼할 때 하이퍼 객체도 객체잖아요. 저는 객체지향 존재론도 심리물론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하먼 객체지향 존재론에서 말하는 객체는 하이퍼 객체에서 대부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 딱 있어요. 모튼은 우리가 객체 얘기할 때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가 중요시하다. 그 다음에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객체들 간의 관계가 우선이다. 그런데 그레이엄 하먼의 객체지향 존재론에서 말하는 객체는 조금 달라요. 관계가 중시되는 건 중요하지만 관계를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객체가 소홀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지만 객체가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게 그레이엄 하먼 객체지향 존재론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객체지향 존재론은 관계를 객체 자체보다 우선시하는 관계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관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은 객체의 행위 능력, 물질성 개념이 소홀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객체 오브젝트를 관계로 설명한다 라고 할 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언어 분석 철학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오브젝트를 관계로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관계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다시 A를 B로
B로 설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B라고 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야 돼요. B로 설명하는 것까지 좋은데 B를 어떤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를 깔고 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철학자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할 토마스 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빙빙 돌아왔어요. 토마스 네일의 책이 많이 나왔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게 존재와 운동이라고 하는 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A를 B로 설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B라고 하는 존재성을 꼭 가정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 네일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예요. 토마스 네일이 공부할 때 들레즈 갖고 학위를 했는데 학부 때부터 화이트헤드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신유물론 공부하는 사람들이 들레즈와 화이트헤드를 건너가서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들레즈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화이트헤드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와 연관해서 토마스 네일은 화이트헤드와 들레즈의 거의 신봉자이기는 하지만 문제 삼을 건 문제 삼습니다. 자, 화이트헤드 한 거를 다시 상기를 해보죠. 어떤 객체가 다른 객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원리스, 일자로 돼요. 그걸 합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일자가 된 거는 뒤로 쫙 물러나. 그 일자가 다시 또 부분이 돼가지고 또 새로운 일자를 또 만들어. 그리고 또 합생이 생기는 거죠. 그 합생된 일자는 다시 또 부분이 돼서 다른 객체의 도움을 받아서 원리스가 돼. 주체가 객체로 되는 것. 즉 일자가 부분으로 되고 부분이 전체로 돼서 전체가 다시 부분으로 되고 하는 것을 오브젝티피케이션, 객체화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객체화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야. 일자가 부분으로 부분이 객체하면서 그 합생 과정에서 창조적인 노벨티가 형성된다 했거든요. 이 객체라고 하는 것을 화이트헤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actual entity, 현실적 존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현실적 존재자는 아톰과 같은 원자론에서 말하는 원자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단위야. 아주 미시적인 단위죠. 이 미시적인 단위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러한 프로세스, 과정 철학이 설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화이트헤드 철학의 기본이에요. 현실적 존재자. 그 미시적인 현실적 존재, actual entities, 어떤 경우는 actual occasion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이런 현실적 존재자가 원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원자론적인 성격이 계속 합생하고 파악되고 새로운 걸로 이머전트하고 그게 변화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actual entity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화이트헤드 과정 철학이에요. 그런데 토마스 네일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토마스 네일은 그게 아니라 이 원자 자체가 운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이 액츄얼 엔티티가 다른 액츄얼 엔티티로 되는 그 과정을 운동이라고 그러지 않고 토마스 네일은 이 액츄얼 엔티티, 요거 하나가 지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까 처음 얘기 A가 B로 설명되는 것, 즉 존재가 혹은 객체가 관계로 설명된다라고 할 때는 관계라고 하는 어떤 존재자, 객체라고 하는 어떤 존재자가 고정될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네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토마스 네일이 이야기하는 객체는 뭐냐면은 그 객체 자체가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뭐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운동한다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운동역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물리학에서 말하는 운동역학은 뭐냐면은 A 물질이 B라고 하는 물질로 이동했을 때 여기서 운동에너지가 얼마큼 변했을까라고 하는 게 전통적인 물리학에서 운동학이에요. A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이 운동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키네틱스다라고 하는 거고, 토마스 네일이 얘기하는 거는 이 A라고 하는 물질 자체가, 객체 자체가 운동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A에서 A-로 바뀐 거는 이 운동성이 변한 것일 뿐이에요. A라고 하는 물체가 변한 게 아니라 다르죠. 똑같이 화이트헤드의 변화의 철학, 액츄얼 엔터티 1이 액츄얼 엔터티 2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화이트헤드 과정 철학, 변화의 철학, 생성의 철학을 설명한단 말이죠. A가 B로 의해서 설명되는 것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떠한 존재 형식의 무엇 XX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철학의 할아버지 격인 들레즈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토마스 네일이 보기에는 들레즈가 말하는 이 잠재성 하는 것이 무엇로 바뀌는 게 아니라 잠재성 자체가 운동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마스 네일은 이 차이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걸 강조해야만 자기가 들레즈와 화이트헤드와 조금 변별력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플라톤의 이데아를 비판한다. 그러면 토마스 네일의 비판 관점이 적확하게 잘 들어맞습니다. 근데 화이트헤드의 현실적 존재자들은 플라톤의 이데아나 헤겔의 절대자처럼 일자가 아니라 무한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가 A를 B로 설명하려고 할 때 B가 하나가 아니라 무한하기 때문에 실적으로 토마스 네일의 비판적 지적에서 좀 피해 나갈 수 있어요. A 때문에 B가 나왔다. 이제 근대인들은 그것을 인과관계로 설명을 하겠죠. A는 원인이고 B는 결과야. A와 B 사이가 낙하법칙의 공식을 통한 돌이 떨어지는 거리라고 할 수도 있고, 돌을 맞았더니 머리에 혹이 났다라고 하는 관계도 될 수 있고, 이러한 인과관계, 시간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고 봤다라는 거예요. 이 자연법칙, 뉴턴의 자연법칙은 시간과 무관한 이 세계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토마스 네일은 A와 B의 관계가 단순한 법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함께 출현했다라는 것을 코이머전트라고 써요. 여기서 역사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역사와 하나는 자연의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함께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합이라는 말 우리가 라트로 할 때 여러 번 나왔었어요. 아티큘레이션. 아티큘레이션은 이 관절이잖아요. 이 관절은 아랫뼈하고 윗뼈를 분리된 두 개의 뼈를 전제하죠. 그렇지만 이 분리된 두 개를 또 연결시키는 거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티큘레이션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절자를 썼고, 이 관절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분리된 두 개의 뼈가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절합이라고 그런 거라. 모든 객체들은 떨어진 듯 하지만 같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티큘레이션. 이게 나트루에서는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로 응답한다라는 관계거든요. 멀리 있어도 응답해. 가까이 있어도 뭐 응답하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리가 아니라 닭과 달걀이라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양자역학에서 EPR 가상실험 할 때 전자 1지역과 전자 2지역을 분리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캐런 버라드 할 때 그 뜻하고 똑같습니다. 토마스 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적인 배경은 말씀드렸듯이 블레즈와 화이트헤드입니다. 과학의 배경은 양자역학, 양자장 이론이에요.
인류학 공부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인류학하고 인류학적 문제를 들레즈로 해석을 한 거죠. 1994년도인가 사파스티아 운동이라고 멕시코에서 큰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있었죠. 근데 뉴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건데, 그 멕시코인이 미국으로 건너와 살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주민이죠. 그거를 인류학적인 운동이라고 본 겁니다. 토마스 데이는 멕시코인 철수 그 자체 내에 이동성을 갖고 있어요. 멕시코인 철수가 옮겨놓고 보니까는 위치가 이동된 게 아니라 멕시코인 철수 그 자체가 운동성이에요. 그래서 얘는 멕시코에 살건 간에 로스앤젤레스에 살건 간에 얘는 당연한 자기 생존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류가 전 세계를 뒤덮고 왔다 그러는데, 한국 드라마가 문화 수출업자를 통해, 수입업자를 통해 가지고 저기 이동한 게 아니라 이 K 드라마라고 하는 한국 어떤 기획사가 만든 이 객체 자체 내에 운동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만 놔둬도 인터넷 매체의 도움을 받아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A가 B로 설명된다. 모든 객체는 관계야. 그렇게 다 얘기했단 말이죠. 의심 없이. 나도 그렇게 설명하고 여기 계신 분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런데 토마스 데일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객체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객체 자체가 무엇에 의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라 이 객체 자체의 내부의 운동성을 갖고 있대. 들레즈도 객체가 외부의 힘을 받는 게 아니라 내재적인 힘으로 변화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 토마스 데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 토마스 데이는 거기에 응답을 합니다. 내재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에 의해서, 외재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잖아요. 이데아, 플라톤의 이데아. 실제 리얼리티에서 그림자가 움직여지죠. 절대자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설명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들레즈는 그게 아니라 그게 내재화돼 있어. 그런데 토마스 데일은 그것도 비판해. 그것도 결국은 A가 B에 의해서 풀려진다 라고 할 때 그 A가 내재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외부적인과 내부적인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역시 똑같다. 내일도 그렇게 얘기할 만한 근거가 다 있어요. 또 이 사람한테 영향을 준 게 양자장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캐런 버라드를 2번 얘기했는데, 한 번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EPR 가상실험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고, 그 2번째는 파인만의 양자장론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양자장론, 파인만의 다이어그램 얘기할 때 전자가 움직이다가 에너지를 받아서 방출되고 이게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새로운 전자가 형성되고, 이런 이 기본 단위, 외부의 힘을 받아서 광자로 방출되는 게 아니라 운동성 자체가 이렇게 광자와 전자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를 생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다시 또 다시 얘가 광자가 소멸되면서 새로운 전자를 또 창출해내. 그래서 생성과 소멸이 끝없이 반복이 되는데, 들레즈처럼 어떤 하나도 똑같지 않아요. 어떤 하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성과 소멸되지 않아요. 이 다이어그램이 똑같은 방식으로 재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 힘도 없단 말이에요, 이 안에.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무로 보이죠. 진국으로 보일 뿐이에요. 진국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갖고 이 전자가 자기 자체가 운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성과 소멸이 계속 생긴단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형이상학적인 객체가 다른 객체와 관계를 하죠. 근데 그 관계를 하는 방식이 다른
신유물론자들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감동받은 거는 이주민. 역사가 내부에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사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역사적은 자연적 역사와 문화적 역사가 있어요. 그럼 자연적 역사로 다시 뜯어봐요. 더 조상으로 올라가 봐요. 만 년 전 농경시대 그 이전에 말기 구석기 시대 더 올라가요. 중기까지 올라가. 중기다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4만 년에서 7만 년 전 사람들이에요. 우리 조상이죠. 그 사람이 호모 사피언스건 호모 네안데르탈인이건 관계없어요. 그 사람들은 계속 이주를 해왔거든요. 아프리카에서부터 떠나서 저기 지금 중동아시아 반도를 거쳐가지고 유럽 땅으로 간 사람도 있지만 남쪽으로 해가지고 인도를 거쳐가지고 인도네시아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중국 대륙 쪽으로 해가지고 해변을 거쳐가지고 저기 시베리아로 해가지고 제일 늦게 불과 15,000년 전 이전에 그래 저기 아메리카 대륙으로 또 이주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신석기 시대, 즉 농경 정착기 시대 이전에 우리의 인류는 이주의 유전자가 여기 지금 내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역사적입니다. 이게 자연사죠. 그 홀로세라고 하는 지질학적인 표현이 있단 말이죠. 지구의 역사 쳐요. 45억 년으로 치면은 38억 년에서 35억 년에서부터 생명의 씨앗이 생겼대요. 물론 분자 차원이지만 그러다가 5억 5천만 년경에 캠브리아 대폭발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닷속에서 갑자기 무지무지하게 많은 생명체가 탄생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약 한 40만 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우리 지구 역사로 봐서 그걸 갑자기래. 한 3억 년 전에 무수로 땅으로 올라와서 포유류가 생기기까지 양서류와 파충류를 거치지 않았겠어요? 그 유명한 공룡의 시대를 거쳐서 공룡 시대가 한 2억 2천만 년 이상 가는데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한 6천만 년 전에 멕시코 반도에 떨어진 별똥으로 인해 가지고 공룡이 멸망을 했대. 그때 멸망하고 땅속에 있었던 두더지 크기의 포유류가 그때부터 땅 위로 올라온 거죠. 공룡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서 오늘날과 같은 포유류가 생기고 약 한 700만 년 전에 침팬지와 보노보, 고릴라들이 이제 분기가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약 한 300만 년, 400만 년 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고인류, 루시라고 하는 우리의 조상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니 고인류예요. 어쨌든 침팬지는 아니야. 루시의 화석이 발견됐단 말이죠. 그게 300만 년 전이에요. 그러다가 아주 최근에 30만 년 전에 호모세피언스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장구한 역사에 비하면 진짜 최근이죠. 이거 보면은 지구의 기후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전부 이런 변화들이. 지구가 냉한기에 있다가 뜨거운 날씨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한 3,000년 전부터 안정기로 돌아왔어요. 정착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게 신석기 시대예요. 그게 농경정책. 그거를 홀로세라고 얘기를 해요. 홀로세. 이거 지질학적인 관점이잖아요. 아니, 헤로웨이부터 라투르는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지층 개념을 냈단 말이죠. 이건 지질학적인 지층 개념이 아니라 문화사적인 지층 개념이죠. 지금 지리학계에서는 인류세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요즘에는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 인류가
지질에 미친 영향력을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식 지질학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다 받아들이고 있어. 교과서에도 나와요. 지질학 교과서에도. 그런데 토마스 네일은 한 수를 더 떠서 운동세, 한국어로 번역하면 운동세예요. 키네틱스의 키노와 씬을 붙인 거죠. 그래서 키노씬 개념을 내세웁니다. 인류세 개념 대신에 키노씬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데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에요. 기존에 얘기했었던 인류세, 신유물론자들이 말하는 인류세는 인간이 만든 그 똥덩어리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류들이요,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부 다 멸망한다라고 하는 경고죠. 그런데 잘 보면 인류 전체를 다 뒤집어 써가지고 인류 전체에다가 책임을 전가한단 말이에요. 지금 내일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인류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냐? 내일이 보기에 인간이라는 전체의 책임을 전가하면은 이게 책임이 희석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인류 전체가 아니라 금융자본주의, 초자본주의, 이 이주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 권력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인류 전체에다가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굉장히 이 사람이 현실적입니다. 키노씬이 단순하게 객체지향주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문제, 지구정치학, 키노 폴리틱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시를 해요. 정지성과 안정성에 기반한 정치가 아니라 운동 패턴을 중시함으로써 기후자본주의, 소외와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해방적 운동이 이 사람의 사회적인 관심입니다. 아주 절묘하게 이 사람의 사회적 관심과 형이사학적 관심이 그리고 과학적 관심이 딱 결합이 되어 있어요. 아티큘레이트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점에서 저는 토마스 네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물질 자체가 무엇의 힘에 의해서 그게 관계건 뭐건 간에 그 물질 자체가 운동성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었던 스탄게르가 말한 소산구조로 이 사람 받아들여요. 소산구조가 뭐냐면 A라고 하는 물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인슈타인은 E는 MC에서 이 질량의 광속도 자승의 곱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자기 질량에 의존적이에요. 이건 아인슈타인 얘기지만 전통 철학이 전부 여기에 바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산구조에서 말하는 토마스 네일이 말하는 물질 A는 이런 A가 아니라 어떻게 모양 틀은 있지만 이게 딱 고정된 게 아니에요. 전통 관점에서 본 물질 A는 이 고정된 에너지량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토마스 네일이 말하는 물질은 이다시만큼 물질을 소유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이가 밖에서 열만큼 들어오면 밖으로 열만큼 나가고 밖에서 20만큼 들어오면 여기서 8만큼 나가고 또 여기서 12만큼 나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에너지 프라임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산구조입니다. 이게 프리고신이 스탄게르가 얘기한 소산구조, 물질의 소산성이에요. 이거를 받아들여서 객체는 A가 B로 가는 게 아니라 A가 에너지 프라임만 유지하면 되니까 얘가 여기까지 이동을 했다고 쳐요. 여기까지 이동하면은 A라고 하는 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다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하면서 얘가 이동한 게 아니라 얘는 없어. 전통적인 물질 개념으로 따져 없다가 여기서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만큼의 에너지, 소산성을 유지를 하고 굉장히 이런 점에서는 특이하죠. 잘 보니까 양자장 이론이나 소산구조 측면이나 문화인류학적인 측면 이주 문제뿐만이 아니라 K-드라마와 같이 그래서 문화의 흐름, 인터넷 기반으로 모든 게 다 퍼지잖아요. 이런 새로운 매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매체. 옛날에는 편지였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또 더 나가서 바이러스, 운동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코로나 바이러스 A가 런던에서 홍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운동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런 방식으로. 이거 피할 수가 없죠. 전부 다 퍼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토마스 네일의 이 객체는 전 시간 얘기했었던 하이퍼 객체의 특성과 뭐 연관될 수가 있어요. 그 객체가 그것 자체가 관계다라는 거예요. 운동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물체가 즉 관계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에 실려가지고 런던에서 홍콩으로 가잖아요. K-드라마는 인터넷 광섬유를 통해 가지고 서울에서 러시아에서 멕시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물체들은 즉 운동은 매체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매체 자체가 운동이래요. 라투르 개념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스크립션 이야기를 합니다. 인스크립션과 디스크립션 대비되는 말이죠. 우리가 스크립트는 두 번째 시간에 했었어요. 스크립트가 뭐냐면은 옛날 고대인이 자기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돌에다가 어떤 문양을 새겼어요. 그게 8,000년 후에 21세기 어떤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단 말이죠. 그 발굴된 그 돌이 스크립트입니다. 그 스크립트는 고대인 8,000년 전 어떤 조상에 의해서 인스크립트 된 거예요. 근데 그 인스크립트 된 그 돌이 스크립트로 남았는데 21세기에 사는 어느 유명한 고고학자가 이거를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현대인이 알고 있는 문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 해독을 할 때는 뭐 A라는 학자와 B라는 학자가 다를 수도 있어. 그게 바로 디스크립션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립션, 인스크립션, 스크립트는 딱 붙어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뉴턴이 돌이 떨어지는 물체의 운동을 디스크립트 한 게 중력 법칙이에요. 디스크립션은 자연의 운동을 그대로 리프레젠테이션 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한 게 그 오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유물론자들은 해로웨이, 버라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디스크립션이 자연을 그대로 리프레젠테이션 한 게 아니다. 이거는 재현주의를 제일 먼저 공격한 사람이 해로웨이죠. 해로웨이하고 라트루는 친하거든요. 해로웨이가 라트루와 서로 힘을 합쳐서 이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근대인이 즐겨 쓰던 과학적 방법이긴 하지만 그걸 다 무시한다라는 게 리프레젠테이션의 방법론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것, 그게 잘못됐다. 오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이 대안이야? 그게 바로 회전의 방법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리프레젠테이션 한다라는 거는 그대로 이 세상을 거울처럼 반영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한다라는 점에서 반영주의가 기존의 근대인의 방법론이었다면은 해로웨이, 버라드에서는 리프레젠트 갖고는 설명 다 할 수 없는 회절적 방법론을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됐어요. 인스크립션도 여태까지 우리가 도구로 해석해 왔거든요. 매체 철학이라고 있어요. 매체 철학에서 이 매체, TV 대신에 매체라는 말을 써도 되잖아요. 편지, 돌에 새겨진 비문, 인터넷 다 매체예요. 기입하는 겁니다. 이 기입도 단순하게 도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입하는 행위 자체가 운동성이에요. 내가 멕시코에 살다가 배가 고파서 국경을 건너 저쪽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나 자체에 기입된 존재예요. 난 지금 배고파. 나는 지금 가족들을 살려야 돼.
라고 하는 방식이 이제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는 거죠. 근데 기입은 무언가 표현이 돼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건 절대 기입이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 기입을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불법 에이전시 만나가지고 돈 주고 비자를 위조를 해. 통행증을 위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권을 뭐 한다든가 그런 기입의 변형도 일어나기도 하고 변장을 해. 수염도 깔고 이건 자기 자신한테 기입해요. 신발도 좀 더 어디서 좀 단단한 끈이 있는 신발로 바꾸기도 하고 등등 하면서 전부 기입입니다. 그게 도구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이 객체의 운동성의 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2000년 전 새로 생겨난 농경 정착 문화, 정주성 패러다임이 인간의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00년밖에 안 됐어. 인간의 오리지널은 더 구석기 시대로 가야 돼. 인간의 오리지널은 원래 모빌리티 패러다임이에요. 현대인이 와서는 이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다시 회복시키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민족이라는 것 혹은 지역이라고 하는 것에 딱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좀 거기는 부작용도 있어요. 바이러스도 같이 자유롭게 움직이잖아. 그거 인정하는 겁니다. 이주, 이민, 그 다음에 자본과 상품의 흐름. 트럼프가 아무리 상품의 흐름을 막는다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보와 데이터 이동, 기술 이동도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자동차 공장의 자동차 엔진 디자인 기술이 어디론가 중국으로, 말레이시아로 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모빌리티 정치학입니다. 기본의 지오폴리틱스, 민족주의에 기반한 거죠. 그 다음에 정주성에 기반한 겁니다. 이건 내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러한 기존의 전통정치, 지오폴리틱스에 저항하는 그러한 운동 폴리틱스가 되는 거죠. 토마스 네일이 화이트헤드와 들레즈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전에 먼저 또 다른 차이를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를 잇는 유물론자로 유명해요. 원자론자죠. 원자라고 하는 하나의 객체예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는 원인과 결과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데모크리토스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이 데모크리토스와 에피쿠로스의 차이를 설명한 게 칼 마르크스의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칼 마르크스의 박사학위 논문은 에피쿠로스를 강조한 거죠. 왜? 에피쿠로스의 원자 운동은 데모크리토스와 다르게 결과가 예상된 원인을 갖지 않아. 거꾸로 원인이 예상된 결과를 만들질 않아요. 그게 에피쿠로스의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에피쿠로스 철학은 원자론인데 굉장히 자유를 허용을 해요. 물질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예측 가능성을 벗어나 있는 거죠. 이게 마르크스의 학위 논문입니다. 아주 우수해요. 이 학위 논문은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책으로. 토마스 네일은 한 축으로 들레즈와 화이트, 과학으로는 양자장론,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문화인류학적인 모빌리티 이론, 그 기반이 되는 칼 마르크스. 그래서 토마스 네일을 통해서 신유물론과 유물론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우리가 어뜻어뜻 엿볼 수가 있어요. 토마스 네일은 에피쿠로스의 문제점은 화이트헤드와 들레즈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왜? 에피쿠로스가 데모크리토스와 다르게 원자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예측 불가. 자유로움을 낳는데 A가 B라고 하는 자유로움을 낳는다라고 할 때
자유로운 B라는 걸 상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헤드와 같은 똑같은 문제를 직격을 한 거죠. 에피쿠로스한테. 그런데 루크레티우스는 놀라울 정도로 이 문제 자체 안에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루크레티우스는 읽지는 않았어요. 네, 에피쿠로스는 많이 읽었거든요. 에피쿠로스는 윤리학하고도 관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근데 에피쿠로스는 이 물체가 자유로움을 이머전트 하지만 루크레티우스는 이 물체 자체가 그 안에 자유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딱 현대판 토마스 네일이죠. 토마스 네일은 루크레티우스에 대해서 책을 3권이나 씁니다. 1권, 2권, 3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운동철학.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머튼하고 그 아슬아슬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마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튼의 하이퍼객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점은 객체들이 서로 끈적거림이 세면 세수록 나의 인지 능력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그 하이퍼객체의 피규어, 모습을 내가 다 파악을 못한다. 그걸 위드드로우라고 말을 했죠. 인간이 그거를 다 알려고 노력을 해. 그래서 과학도 동원하고, 통계학도 동원하고, 문헌학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동원하고, 그 다음에 지리학자도 동원해서 땅에 표피에 있는 방사능 낙진의 위험성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어. 당연히 실패하죠. 모튼 입장에 봐서는 당연히 실패하는 거야. 왜? 너무 크기 때문에. 내일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이 그걸 다 파악하려고 그러는데 파악에 실패했어. 그래서 failed materialism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이퍼객체는 전모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전모를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럼 인간 중심주의란 말이죠. 그래서 토마스 네일은 모튼을 인간 중심주의적인 요소를 떨궈내지 못하고 얘기를 해요. 이게 과정 유물론이에요. 프로세스라는 말 썼다라는 것 자체가 화이트헤드 영향받아서 프로세스라고 했다. 그렇게 하죠. 토마스 네일의 뜻은 결국은 과정물질론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줄만 제가 읽겠습니다. 소산구조 관점에서 볼 때, 즉 프로세스 마테리얼리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이 버리는 쓰레기나 폐기물은 단순히 버려지고 소각되고 그런 게 아니라 에너지와 물질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새로운 의미를 얻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움직이는 존재로 우리가 쓰레기를 이해해야만 결국은 지구의 폐기물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제 시사점을 주고 있어요. 라투르가 얘기했듯이 폐기물은 그냥 버려져야 될 것. 그렇게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 폐기물을 해소하는 방식은 지구 밖 우주 공간에다가 버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 라투르가 한 말입니다. 실제로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관점을 바꿔야만 우리의 생태 문제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 9번을 했는데 처음에 들레즈가 신유물론 계열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여전히 신유물론 스타일로 볼 수 있는 이유를 처음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블리스 얘기하면서 어떻게 기생체가 공생체로 되었는지 기생체와 공생체는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라고 했는데 스탄겔은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라 종이 한 장 차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헤로웨이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죠. 공생생물학과 그 다음에 남성 중심주의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옛날식의 영장유학 연구는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5강, 6강은 버라드를 초기 양자역학하고 그 다음에 양자장론으로 특히 나싱니스가 뭔가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헤드는 시간상으로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철학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화이트헤드가 신유물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꾸 언급되는지라는 이야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 티모시 모튼 얘기하면서 우울함과 그렇지만 그 우울함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체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슈퍼 서브젝트가 아니라 낮게 들어가는 저주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손으로 그린 그림 신유물론 이거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인간 비인간의 구획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도 비인간의 하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이분법, 자연과 문화, 이성과 경험, 남성과 여성, 후천과 선천 등등에서부터 이러한 이혼론은 만들어진 거다. 근대 이후에. 그 다음에 물질이 능동적이다. 어떻게 능동적이냐면은 관계론으로. 그래서 상관주의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맨 아래 학제간 이론인데 들레즈로부터 화이트헤드는 물론이고 생물학이나 물리학, 지리학 전부 연관되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학제간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신유물론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존재인식만 따지는 게 아니라 윤리 카테고리와 실천 카테고리와 아주 불가분의 관계다. 행위를 통해서 인식과 존재가 이렇게 붕 뜨게 되니까요. 그래서 에이전시가 중요하고, 근데 그 에이전시의 주체가 인간만이 아니다라는 점이죠. 이건 맨 아래 라투르의 표현인데, 물질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컨선의 문제다라고 표현하는 게 책 제목인데, 이 표현이 와닿아요. 마지막에 한 토마스 네일의 물체를 운동성으로 본다. 그 운동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체가 소산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이고, 그런 과학적 형이상학적인 생각에서부터 발전해가지고 키노폴리틱스로 가는 그러한 생각의 이행성이 저는 관심 있게 봤어요. 마지막으로 맨 앞에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라는 것은 수학적 사유의 핵심이죠. 수학 내에서도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수학에서 반동이죠. 괴델입니다. 괴델.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조차도 이러한 반란이 일어나는구나.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괴델의 불안정성 이론이 바로 이겁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은 줄 알고 우리가 2000년 동안 생각해왔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있더라. 자, 그동안 이어져 왔던 형이상학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사는 12,000년 이후에 농경정착 시대 이후에 일어난 사회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하는 기입장치에 의해서 돌아왔거든요. 신유물론은 궁극적으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반론을 제기한 거고, 이 반론을 처음으로 제기한 거는 들레즈가 아니라 니체일 수 있고, 니체가 아니라 스피노자일 수도 있고, 스피노자가 아니라 루크레티우스가 될 수 있고, 루크레티우스보다 헤라크레이토스가 될 수가 있다. 헤라크레이토스, 루크레티우스, 스피노자의 이연축, 서양에도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플라톤 흐름만 있는 게 아니야. 니체, 들레즈로 꽃이 확 피었죠. 이런 흐름 때문에 신유물론이 나왔고, 동양적인 사유구조에서는 불교나 도교,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우습지만, 하긴 서양하고 비교해보면은 불교나 도교의 전통은 헤라클리토스나 스피노자나 니체나 들레즈하고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 다른 사상 흐름들보다는 그래도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줄 수는 있다. 그런 거죠. 고맙습니다. 유럽인문 아카데미에서 주관한 신유물론의 자연철학 강의 시리즈 목록입니다. 관련 검색어를 통해서
해당 강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